상식 밖의 부자들 루이스 쉬프 지음 임현경 옮김 청림출판 서문 불황, 격차, 원칙을 넘어 부를 만드는 특별한 상식 7 미식축구는 전사들의 경기다. 매 경기마다 무승부 없이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많은 팬들이 미식축구에 열광하는 이유다. 이러한 미식축구만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전설적인 코치 조 깁스였다. 누구보다 승리에 대한 열망이 넘쳤던 깁스는 경기 시즌만 되면 집에 가지 않고 잠도 사무실에서 잘 정도로 경기 준비에만 전념했다.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슈퍼볼에서 수차례 승리할 수 있었고 평균 승률 0.683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이 덕분에 그는 미식축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으며 어디를 가든 레드스킨스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CBS 방송국의 유명한 NFL, 미국의 프로 미식축구 리그 분석가이자 깁스와 함께 레드스킨스의 단장으로 활약했던 찰리 캐설리는 그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리그 역사상 최고의 코치라 칭했다. 성공적인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능 있는 유망주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깁스 역시 NFL의 다른 팀 코치들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유망주를 찾아 미국 전역의 미식축구장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깁스는 선수들의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 당시 널리 사용되었던 SAT, 미국 수학능력 시험이 포함된 전통적인 적성 검사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캐설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교육적인 성과에 중점을 두지 않는 검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순간의 판단에 따라 승패가 나뉘는 경기 상황에서는 거의 쓸모없는 읽기와 쓰기 능력에 중점을 두지 않는 검사를 찾고 있었다. 1984년에 깁스는 시력 전문가 해리 와치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시력 측정 의사 론 버저와 함께 미식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꼭 필요한 재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 개발에 착수했다. 새로운 검사를 개발하기 위해 깁스는 먼저 최고의 선수들 4명을 와치스와 버저에게 소개했다. 이들은 깁스가 보기에 모든 시합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선수들로 새로운 검사 대상으로 적합했다. 이들이 개발한 와치스 버저 검사는 시력, 신체 조정 능력, 적극성, 그리고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후 레드스킨스의 선수 선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전통적인 검사가 단순한 일상적 상황에서의 사고 능력만을 평가했던 데 반해 와치스 버저 검사는 경기 도중의 사고 능력 또한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캐설리는 이렇게 말했다. 선수가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심판의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선수가 상황에 맞게 역할을 바꿔야 하고 선수들은 그 모든 변화를 눈앞에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레드스킨스의 선수 선발팀은 눈앞의 선을 빗돌게 보여주는 고글, 작은 블록들, 다양한 크기의 둥근 플라스틱 조각 등
여러 독특한 품목들로 구성된 와치스 버저 검사 도구를 들고 미국 전역을 누볐다. 레드스킨스 선발팀이 와치스 버저 검사를 통해 선수들을 선발하기 시작한 후로 레드스킨스는 깁스 코치의 지도 아래 1988년과 1992년 두 차례에 걸쳐 슈퍼볼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와치스는 그 검사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 검사로 인간의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깁스도 이에 동의했지만 그는 단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 바로 미식축구 경기에서의 승리였다. 깁스는 전반적으로 똑똑한 선수가 누구인지는 알 필요가 없었다. 그가 원한 것은 미식축구를 할 때 똑똑한 선수, 바로 풋볼 브릴리언트였다. 깁스는 그 검사를 통해 선수들이 정말로 풋볼 브릴리언트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깁스가 경기장에서 빛나는 선수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 책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상식으로 부를 창조하고 사업을 키우는 사람들, 즉 비즈니스 브릴리언트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탐구할 것이다. 여러분은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역시 풋볼 브릴리언트와 마찬가지로 IQ나 교육 수준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예로 재무제표를 볼 줄 몰랐던 영국 버진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이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었는지,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던 서커스 광대 기 랄리 베르테가 어떻게 태양의 서커스를 만들어 오늘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이 책에서 논의할 7가지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원칙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것만큼 돈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보다는 바로 옆자리의 동료가 성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인간관계를 더 넓힐 것이 아니라 더 좁혀야 하는 이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특별히 잘하는 몇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패 그 자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흔히 사람들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며 억지로 실패의 경험을 부정하고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가 나쁜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실패해도 과감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 일단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것이다. 이 책에서 논의할 7가지 원칙은 나 혼자서 생각해낸 것이 아니다. 그 원칙들은 수년간의 독창적인 연구와 세심한 분석,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다시 행동하는 적극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사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책이 바로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원칙의 성과이자 러스 프린스라는 멋진 친구와 내가 힘을 모아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이 책이 부를 창출하는 부자의 탁월한 재능과 상식을 발견하고 따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1장 부자와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누구나 뛰어나게 돈을 잘 버는 사람 한 명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돈 버는 재능을 타고난 것처럼 보인다.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나 정확히 알고 있으며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기보다는 이득을 얻는 경우가 훨씬 많다. 지난 25년 동안 러스 프린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동 뒤에 숨은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깁스가 최고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낱낱이 분석해 풋볼 브릴리언트의 기본 요소를 밝혀냈던 것과 흡사한 방법이었다. 두꺼운 안경테를 쓰고 큰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으로 1980년대에 홍콩에서 이종 격투기 선수로 활약했던 프린스는 지금 코네티컷 외곽에 위치한 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보안이 철저한 복합단지에서 부자 고객들을 만나고 있다. 경쟁이 심한 이종 격투기에 심취했던 시절, 프린스는 아시아 최고 부호로 손꼽히는 사람을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그 후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범접하지 못할 부의 왕국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념과 습관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아마 그는 전 세계의 그 어떤 사회과학자들보다 억만장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더 많이 나누었을 것이다. 제 학교 성적은 엉망이었습니다. 프린스는 브루클린 지역의 억양이 강하게 남아있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엄청난 부와는 전혀 상관없던 브루클린 카나르시 지역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는 알고 있죠. 일생에 걸친 연구 끝에 프린스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들의 코치, 즉 웰스 위스퍼러가 되었다. 프린스는 이미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정적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지도한다. 해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400명을 발표하는 포브스의 400대 부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같은 목표 말이다. 나는 수년에 걸친 프린스의 성공적인 코치 활동에 감명을 받아 그에게 이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부자들의 숨겨진 비밀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미식 축구에서 천재적인 선수를 만드는 요소를 발견했던 깁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부를 창조하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싶었다. 프린스와 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 우리는 초콜릿 밀크쉐이크를 마시며 부를 창조하는 기술이 과연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수차례 열띤 토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재무상담사들이 부유한 고객들의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과정을 함께 개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프린스와 나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힘을 모았고 그 성과로 부의 영향력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했다. 그 프로젝트는 프린스보다는 내 관심 분야에 걸맞았는데 바로 금융권에서 대중부유층이라고 부르는 집단이자 우리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라고 부르는 집단에 관한 내용이었다. 우리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자수성가하여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구매 의사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으며 현재 순자산이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인 사람들로 조사 대상을 제한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평균 연봉이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로 미국 가계소득 상위 25%를 차지하는 중산층 가정 표본 집단에도 같은 질문을 했다.
우리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유자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이 중산층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실 보유자산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의 교육 수준이나 가치관은 서로 몹시 비슷했던 것이다. 두 집단 모두 90% 정도는 전문대 이상을 졸업했으며 그중 최소 40%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75% 정도가 결혼을 했고 그중 65% 정도는 재혼 가정이었다. 중산층 가정의 자녀 수가 평균적으로 조금 더 많기는 했지만 가정을 이룬 두 집단 모두 95% 이상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 재정적인 희망사항도 비슷했다. 중산층 집단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집단 모두 응답자 중 대다수가 돈에 대한 건전한 관심을 보였다. 두 집단은 돈보다는 사랑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는 질문과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85% 이상의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명제에 동의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두 집단의 결정적인 차이는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믿음에서 드러났다. 중산층 응답자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도 따라올 것이다 라고 답했다. 하지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그렇게 답한 사람은 단 2%밖에 되지 않았다. 사소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도 중산층 응답자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답했지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중산층의 대다수는 자기 자산으로 투자하기, 수입 창구 다각화하기, 성공을 위한 태도 갖추기, 백만장자처럼 생각하기 등이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각각의 명제에 대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이렇게 답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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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우선순위는 그와 아주 달랐다. 그들은 성공하고 싶다면 주인의식을 발휘해 일하고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중요한 사람들을 알아야 하고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산층은 대부분 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우리는 두 집단 간의 극명한 차이에 깜짝 놀랐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했다. 어쨌든 일반적인 응답자 중 대다수가 재정적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가족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사고방식은 실제로 재정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몹시 달랐다. 멀리 있는 도시까지 반드시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고속도로는 타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프린스와 나는 자수성가형 백만장자 집단에 대한 프로젝트 결과를 검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을 자신과 다른 종류의 인간, 돈을 버는데 특출한 재능이나 능력을 타고난 사람, 남다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와치스 버저 검사가 전통적인 적성 검사로는 측정하지 못했던 풋볼 브릴리언트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프로젝트 역시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서 시작해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실질적인 습관과 태도를 밝혀낼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응답자들이 백만장자들은 알고 있는 부를 창조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수수께끼인 이유는 아마도 프린스와 그의 고객들이 부를 쌓아온 과정이 흔히 생각하는 돈이란 안정적으로 꾸준히 모아야 하는 것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후에 나는 프린스에게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설문조사라는 또 다른 조사를 의뢰했다. 그 조사는 우리 두 사람이 전에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프린스의 성공적인 지도 방법을 토대로 작성한 더 많은 질문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세세한 부분까지 깊이 있게 파악해보고 싶었고, 앞서 언급했던 백만장자들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싶었다. 질문에는 목표 설정, 개인의 자율성, 업무 습관, 사업상 인간관계, 은퇴 설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이전 프로젝트 대상이었던 두 집단과 더불어 다른 두 집단을 추가했다. 순 자산이 1,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사이인 자수성가형 백만장자 집단과 순 자산이 3,000만 달러 이상인 자수성가형 백만장자 집단이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신념과 행동이 평범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을 판가름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떤 요소가 재산이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 정도인 부유한 사람들과 정말로 돈이 넘쳐나는 굉장한 부자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도 알아보고 싶었다.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이 책에는 21세기 부창조에 관한 신화를 파헤치려는 내 노력이 담겨 있다. 나는 깁스가 사용했던 방법으로, 그리고 프린스가 부유한 고객들과 함께 성취한 결과를 낱낱이 해부해 이를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미국인들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7가지 확실한 원칙을 밝혀냈다. 이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브릴리언트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부를 가져다주는 원칙이다. 여러분은 이 7가지 원칙과 이해를 돕기 위해 곁들인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지금과 같은 불안한 시대에 재정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흔히 행운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책은 행운이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는 시너지 효과로 생겨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기본 요소를 숙지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다 보면 멀게만 느꼈던 행운의 기회와 행복한 우연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삶을 꾸려가는 방법에서부터 어떤 재능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업무 조건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요소들이 곧 당신이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프린스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 부를 창조하는 기술을 배워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나 이 책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며
지금까지 각자의 인생 규칙에 따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 규칙에 신통한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비즈니스 브릴리언트가 되기 위한 원칙을 3분의 1만 숙지해도 바로 수입이 오를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원칙 전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프린스의 고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습관을 바꾸고 이를 날마다 실천할 수 있어야만 꿈꿔오던 재정적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너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단순하고 평범한 방법이 어떻게 재능과 교육, 훈련이라는 전통적인 개념보다 훨씬 확실하게 기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바로 자동차 산업의 무결점 공정 방식을 도입해 전례 없는 비율로 중환자실 환자들의 목숨을 구한 피츠버그의 한 병원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평범함의 마법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법이 왜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어째서 수많은 성공 비결들이 안타깝지만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2003년 5월, 리처드 셰넌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피츠버그에 있는 엘러게니 종합병원 원장이었던 셰넌은 중환자실 의사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을 완전히 근절하라는 임무를 맡겼다. 해마다 수만 명의 입원 환자들이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다. 하루 250명 꼴이라고 추산하기도 하는데 이는 피츠버그에서 유방암, 비행기 추락, 자동차 사고, 에이즈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다. 수많은 돈과 목숨이 이처럼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의학학회가 열렸으며 병원 관리자들 또한 감염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어떤 병원도 감염률 제로에 도전해 보겠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그보다 한 해 앞서 셰넌은 지역 의료 협력단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에 도요타의 자동차 제조 공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5일짜리 단기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처음에 그는 과연 수없이 다양한 질병에 걸린 환자들의 치료에 규격화된 부품을 사용하는 단순한 공장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몹시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교육 과정이 끝날 무렵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완벽함을 강조하는 도요타의 품질 관리 체계를 의료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겼다. 중환자실 환자들은 동맥에 튜브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감염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를 중심정맥도관 폐혈증이라고 한다. 2003년 엘러게니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두 곳에서 47명의 환자가 중심정맥도관 폐혈증에 감염되었고 감염 환자 중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셰넌은 중환자실 두 곳 모두에 도요타의 제조 공정에서 착안한 수술 방식을 도입하고 싶었다. 셰넌의 목표는 90일 안에 감염 사망률 제로를 만드는 것이었다. 도요타 방식은 우수한 품질, 공정의 효율성, 지속적인 개선 등을 강조하는 14가지 원칙 위에 세워진 전설적인 경영 철학이다.
이 14가지 원칙에서는 특히 공정을 규격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즉시 드러날 수 있도록 관리 기법을 시각화한다. 그래서 문제 발생 시에는 모든 작업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하여 표준 절차에서 벗어난 결함이나 편차를 해결한다. 엘러게니 종합병원은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없었다. 처치 기준은 있었지만 의사와 간호사는 각자 자기만의 전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튜브를 교환하고 상처를 소독해왔다.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물론이고 의심되는 원인을 보고하는 시스템조차 없었다. 하지만 도요타 방식을 적용하면서 그 모든 것이 변했다. 먼저 튜브 삽입을 위한 소독 도구가 규격화되었고 감염의 예방, 관찰, 치료의 모든 단계 또한 체계화되었다. 다른 기관에서 이송되어 온 환자에게도 통일된 절차에 따라 새로운 튜브를 삽입했다. 감염 사례를 검토하면서 쇄골 하부 동맥에 튜브를 삽입할 때 감염률이 훨씬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대퇴동맥 주변의 튜브는 가능하면 피하도록 했다. 엘러게니 종합병원의 모든 의료진은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새로운 기술을 준수해야만 했다. 한 번은 방사선과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표준화된 과정에 따른 새 튜브 삽입을 거부하자 간호사가 즉각 치료를 멈추고 셰넌에게 전화를 했다. 그로부터 2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방사선과 과장은 직접 튜브를 갈아 끼워야만 했다. 감염률에 대한 도요타 방식의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중심 정맥도관 폐혈증 감염 수치는 급격히 감소했고 엘러게니 종합병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한 달 만에 감염률 제로에 도달한 것이다. 도요타 방식을 적용했던 첫 해에 발생한 감염 환자 수는 6명에 불과했고 그로 인해 사망까지 이른 환자는 단 1명뿐이었다. 그 직전 해의 감염 환자는 47명, 그로 인한 사망자는 19명이었다. 이에 관한 후속 연구에 따르면 엘러게니 종합병원은 도요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50만 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감염 통제를 병원 전체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1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었다. 그 후로 3년 동안 엘러게니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감염률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감염률 제로가 새로운 기준이 된 것이다. 엘러게니 종합병원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2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감염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환자실에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어떤 부서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부서를 이끌 새 인물이 필요하다.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하자. 하지만 문제는 능력이 아니었다. 셰넌은 19명의 환자를 감염으로 잃었던 당시의 그 의료진을 그대로 데리고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두 번째는 도요타 방식이 치료 방법의 혁신 또한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셰넌은 병원 측에 값비싼 레이저 기기, 의학용 카메라, 로봇 등에 투자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물론 튜브를 삽입하고 소독하는 방법은 표준화했지만 그 방법 또한 새롭게 익혀야 할 낯선 기술은 아니었다. 이 점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고등교육을 받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단순한 실수로 한 달에 1명 이상의 환자를 잃는다. 인력 충원도,
추가 훈련도, 최고의 기술도 사망자 수를 줄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오직 최상의 방법을 충실히 따를 때 발생하는 시너지였다. 엘러게니 종합병원이 채택했던 도요타 방식은 아주 기초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이 방식을 이용하면 전 세계의 자동차 공장에서 중학교 정도의 교육만 받은 노동자들도 완벽한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엘러게니 종합병원에서 새로 도입한 여러 단계의 처치 과정 가운데 환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었을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시너지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시스템의 마법이다. 도요타 방식도, 깁스의 선수 선발 검사도, 그리고 이 책에서 언급할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원칙도 마찬가지다. 반복 가능한 일련의 행동 양식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날마다 충실히 이행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